가톨릭 뉴스 매거진 열린 세상 오늘. 닷새 남은 2018년 오늘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눈여겨봐야 될 법안이 크게 두 개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유치원 3법, 또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김용균법. 여야의 줄다리기가 팽팽한데요. 오늘 하나라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랜만에 밥값을 하는 국회를 보고 싶네요. 김용균법에다가 최저임금 개정, 주 52시간 근로제, 탄력 근로제까지 요즘 노동 관련 이슈가 넘쳐납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인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고 김용균 씨 추모 물결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김용균 씨 추모 미사를 봉헌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강하게 질타한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꿀잠 대표 조현철 신부님도 연결해보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 고 박종철 열사가 고문 끝에 숨을 거뒀던 남영동 대공분실이 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인데요. 기념관 이관에 앞장서온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열린 세상 오늘 1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김용균 씨 어머니가 어제 국회를 찾았습니다. 아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김용균법은 오늘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개정도 지금 논란입니다. 노사 모두 불만스러운 모습인데요. 갈등을 해결할 묘책은 없을까요? 소관 상임위원장의 견해는 어떤지 들어보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입니다. 네, 일주일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주휴수당.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문제를 놓고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으로 마음이 편치 않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죽도록 일을 해도 임금이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을 안 해도 하루 더 주는 거다 해서 이게 이제 주휴수당이거든요.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여건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 일주일에 5일 일을 하고 그리고 법정 근로 시간이 40시간이고 노사 간 협의해서 최대 12시간도 해서 52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주휴수당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다. 이 점에 대해서 그 노동부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위 현 정부에서 가장 즐겨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이 주휴수당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데 다만 주휴수당을 바로 없애면은 소위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17% 정도 임금이 깎이는 것 같은 그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최저임금에다가 일정 부분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서 연착륙시키고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 주휴수당은 없애야 된다. 그런 의견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예. 실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이 주휴수당 하는 나라가 아마 우리나라 말고 뭐 한 두어 나라 정도 더 있고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봉책으로다가 그야말로다가 그 사태를 그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옳지 않고 예.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민주노총 눈치를 현 정부가 너무 보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한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그 무노동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넣는 거는 이건 옳지 않고요. 이미 대법원에서요. 2006년인가 2007년서부터 이건 아니다 하고 계속 그렇게 그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저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또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월 달이면은 저희가 최저임금 관련 법안을 다루지 않습니까? 예.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서 그 소위 그 주휴 시간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그런 법률안도 두 건이나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상위법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을 그 하위법인 시행령에 그것도 한 달 앞서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저는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법원이 그 판례로다가 지금 계속 그렇게 아니라고 그러는 것을 지금 그 산입하는 것은 저는 사법부에 도전도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주휴수당은 근로자한테 좋은 제도인데 너무 경영계의 입장만 좀 생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죠. 그 사회자님. 네. 그게 아니라 주휴수당 자체가 시대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주휴수당이 1950년 3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랑 지금 상황이 완전히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못된 제도라도 갑자기 뺏으면은 이거는 또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것을 예. 최저임금에다가 연착륙시키자, 그런 겁니다. 네. 네. 근데 정부는 뭐 이미 법적 검토를 마쳤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 문제도 시행령을 바꾸면 판례도 바뀐다는 설명인데 정부의 설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맞는 얘기죠. 맞지 않은 얘기다. 대법원이 판결이라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 판결인데 시행령을 통해서 그걸 뒤집을 수 있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도 아니고 상권구분이 안 되는 나라죠. 전혀 그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고, 이것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은요 분명히 인정이 안 되겠고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려라도요 그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회 입법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네. 지금 소상공인과 또 중소기업 반대가 큰 점을 좀 의식을 한 걸까요? 정부가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더 코미디라는 거죠. 만약에 정부 주장이 맞다면은 모든 주휴수당을 다 넣는 게 맞는 거죠. 정부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뭐 6개월을 합의를 유예한다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6개월 유예를 해준다는 건데, 아니 그 노조가 지금 실질적으로 6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해줄 리가 있습니까? 자율 합의를? 그리고 합의를 해주게 되면은 또 다른 당근을 요구하겠죠. 결국은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요. 정부에서 무책임한 거죠. 정부에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줘야죠. 정부가 근데 31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의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막가자는 거죠. 막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사회자께서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국회의원 돼서 지금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기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이요 다 죽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보면은요 임대 붙은 건물이 천지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이러는데,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또 10.9%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주휴수당 포함하면은 한 33% 인상 효과가 있는데, 아마 이러면은 저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국가적인 재앙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부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해서 9조 원의 재정 지원 또 추가 정책 마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나라 세금으로다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지금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나라들이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실질적으로다가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뭔가 정부에서 좀 전반적으로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내년도에 이제 소위 8,350원까지 시급이 올라가는데, 예.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30원, 소위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지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금년이랑 비교하면 쉽게 얘기하면 시급이 2,500원 오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에 감담하라고 하는 거는 현실성이 없는 거죠. 제가 무슨 노조 기업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네. 하도 정부에서 노조의 입장만 대변하니까
그래도 국회에서라도 균형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지금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관건입니다. 어제 소위 열어서 논의하셨는데 아직 좀 타협을 보기는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이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마치 이것이 뭐 오늘 안 하면은 나쁜 사람이고 오늘 하면 좋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정 측에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부 개정 법률 아닙니다. 예. 아니 국회에서 법을 뭐 공장에서 과자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시급하다고 그 바늘을 허리에 깰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오죽 이 법이 시급하면 제가 이거 직권상정해가지고 소위에 넘긴 겁니다. 예. 제가 결심을 안 했으면은요, 이거는 우리 위원회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해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자 간사를 비롯해서 우리 한정혜 의원님을 비롯한 소위원들이 정말 한 열흘도 안 되는 기간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온 건 사실입니다. 예. 쟁점을 많이 좁혔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법을 만드는 게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에서 만드는데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지 문제가 있는 법안을 제품을 그대로다가 저희가 시장에 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막바지 지금 진통을 겪고 있고요. 네. 오늘 11시에 지금 소위를 열어서 재논의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원청업체 책임 강화 또 양벌 규정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뭐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 자체가 소위 하청 업체 직원이 어려운 작업 환경 속에서 당하는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 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소위 도급인의 책임 강화 측면에서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법안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과도한 도급 하청 금지 문제, 도급 계약을 자체 금지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법의 핵심은 도급 금지가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데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양벌 규정 관계는 이게 좀 현재 뭐 정부안에는 과태료가가 10억으로 돼 있는데 예. 이게 실질적으로 하청업체에서 10억을 부담할 그런 능력이 있냐, 여력이 있냐. 기업체별로다가 사실 전체 자산 규모가 10억도 안 되는 그런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해서 이거를 과태료 금액을 좀 낮출 건지 상한액을 예. 아니면 이걸 매출액 대비로 바꿀 것인지 뭐 그런 것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 예. 요것을 어떻게 하면은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게끔 제도화하냐. 이게 너무 과도하면은 기업에 미치는 피해가 또 지대하거든요. 예. 그런 몇 가지 문제들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부 개정안 처리가 아니라 부분 개정안 처리라도 가능할 수는 있다고 보시나요? 부분 개정안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게 아마 이 정도 상황에서는 좀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면은 하는 거고, 네. 오늘 안 되면은 1월 아니면 늦어도 2월 초에는 마무리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 통과는 쉽지 않더라도 내용을 더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이게 전부 개정 법률안이니까 네. 당연히 법안소위 의원님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위원장이 상정을 하지. 예. 제가 무슨 표현을 또 잘못하면 안 되지만 요새 마음대로 하는 분이랑은 제가 사정이 틀리죠. 지금 탄력근로제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당초 올 연말까지 단위기간 확대 계도 기간이었는데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 확대 개편이 완료되는 내년 2월까지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안 한 것보다 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자율 합의에서 6개월 유예하도록 한 것은 그건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뭐 탄력 근로제 이것도 국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일이 몰릴 때 좀 더 많이 일하고 일이 적은 비수기에는 좀 그 노동 시간을 줄이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뭐 아이스크림 공장이 여름에 잘 팔리니까 여름에 일을 더 하고 겨울에 좀 쉬게 해드리고 이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저는 그 우리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 납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도에 얽매여 가지고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도 법안을 내놨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취업 규칙에 의해서 2주 그리고 3개월까지는 노사 간 서면 합의해서 되게 되는데 그거를 제가 3개월 1년 이렇게 늘렸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또 특례업종도 방송, 전기, 통신업도 사회복지 서비스업 좀 5개 업종 추가 확대하는 걸 해놨는데요. 예. 뭐 현재 지금 정부에서 한 6개월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는 뭐 6개월 가지고 부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 2월 저희 국회가 열리면은 이제는 뭐 최저임금이 됐건 뭐가 됐건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반드시 2월 중에는 최저임금 제도가 됐건 지금 말씀드린 탄력근로제가 됐건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주유사장 문제점 제가 주유사장은 아까 참 말씀드렸으니까 네. 하겠습니다. 예. 연말 전국의 질비한 노동 현안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선, 생생한 인터뷰, 열린 세상 오늘. 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김 씨를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김 씨가 사망 열흘 전에 근로조건 개선 캠페인에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다치고 죽어나가는 현실 개선해야겠죠.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꿀잠 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균 씨가 첫 직장에서 당한 사망사고 신부님도 소식 듣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죠? 예, 그렇죠. 예, 그 사건이 12월 11일 날 새벽에 일어났고요. 예. 그날 오전 11시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근데 거기에 태안화력발전소 동료가 한 분 왔어요. 네. 그 동료가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직접 들은 셈인데요. 처음에 현실감 없이 좀 멍했고 좀 이따가 감각이 돌아왔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옆에 있던 케이블 매설하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울면서 자기도 함께 일하던 동료가 죽었다고 털어놓고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울음바다가 됐고 아이고 정말 놀랍고 참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태안화력발전소가 사망사고가 많아서 죽음의 발전소라고 불렸습니다. 예.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망자가 12명이나 되는데요. 이게 사망자들을 발생시킨 게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죽음의 외주화, 비정규직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부님도 공감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죠.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것은 맞지만 그건 현상적인 거고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그것도 일한 지 석 달도 채 안 되는 그 젊은 노동자 혼자서 일하는 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제도 때문이죠. 예. 지금 그 사고를 보면요. 네. 제가 한번 이렇게 그 기록을 봤더니 공공운수 노조 통계에 따르면 그 5개 발전사에서 2012년에서 16년까지 5년 동안 346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97%인 337건이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했고요. 네. 2008년부터 2016년 9년 동안 산재로 사망한 발전 노동자 40명입니다.
근데 하청 노동자가 37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죽음의 예주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죠. 그래서 예. 이번에 이런 죽음의 폭주를 이제 막기 위해서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꼭 필요하고요. 동시에 예. 상시적인 업무는 우선 위험한 업무부터 시작해야 되겠지만 상시적인 업무에는 직고용 형태의 정규직화, 그러니까 자회사 설립해서 거기다 넣고 정규직화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원청이 직고용하는 형태로 정규직화를 해서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약속대로 일단 공공 부문이라도 정부가 빨리 나서서 해야 됩니다. 네. 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예. 지금 뭐 처음엔 당장이라도 처리할 것 같더니 막상 법안심이 들어가니까 지금 순탄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2년 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났을 때도 김군 사망 때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는데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고요. 예. 이런 상황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정말 한심하고 좀 너무 화가 나죠. 이 민의를 대표한다는 국회의 이 모습을 보면 그 법안을 만들려고 하면 뭐 잘은 모르지만 좀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 노동자들의 안전을 더 잘 들킬 수 있나 이런 논의를 위해서 늦어진다면 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밖으로 줄어드는 거 싫은 기업 그리고 그 기업 편을 드는 정치 세력 정당이 문제고요. 지금 그 고 김영균님의 그 엄마 네. 그 자기 아들 잃은 엄마도 슬픔도 뒤로 하고 다른 노동자들 특히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 국회의원들 예. 하는 걸 보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국 얘기하는 건 처벌조항 그 약화시키자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사람의 생명을 놓고도 자신들의 그 이득을 따지는 그래서 법안 개정 지지 끄는 의원들은 정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경영계에서는 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산업재해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한다. 그래서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건설협회니 정경련 뭐 대한상의 이런 데서 아주 그냥 전력 다해서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법을 가능하면 그대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건데요. 그걸 그대로 말하기 힘드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거고요. 이번 사고를 두고 정말 뭐 그런 큰 기업들에서 정말 진정한 뉘우침이 있었을까? 정말 이런 상황 어떻게든 막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원청이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예. 그 공공 영역인데 발전사들이 왜 그렇게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이익을 그렇게 극대화해야 되는가? 이거 모를 일입니다.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어야 되고요. 이런 원칙을 어기면서 하청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영계가 책임을 왜 우리에게만 전가하느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개정안이 납이나 뭐 수은 같이 유해한 중금속을 사용하는 업무만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돼도 김용균 씨가 하청 노동자를 면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수리와 정비 분야도 하도급을 금지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안이 정확하게 제가 그걸 모르겠는데 정말 그런지. 근데 만약 그렇다 그러면 법안이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그 하도급을 금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방금 얘기했듯이 생명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이 관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는데 아직 다 지켜지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 어려움도 여전하고요. 이 문제는 왜 빨리 개선되지 않는 걸까요? 뭐 여러 원인이 있겠죠. 벌써 20년이 됐거든요. 예. 결국은 자본의 그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본은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인건비 절감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가장 좋은 제도가 비정규직이고요. 노동자의 힘을 빼앗는 제도고 자본과 기업이 마음대로 조건을 정하고 강요하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비정규직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해결이 시급한 또 다른 노동 현안이죠. 파인텍 노동자들 고공농성은 성탄절에 슬픈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오늘로 411일째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우선 좀 신기록 뭐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그러냐면 사실 전주시청 앞에 가면 그 조명탑에서 농성하는 택시 노동자가 있는데요. 네. 그분이 이미 480여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알려져 있죠, 파인텍보다. 예. 그러니까 이 외로운 싸움이 좀 묻혀버릴 수도 있고, 그 산업재 없애자는 거거든요, 산학금제도. 예. 그래서 그분 싸움이 묻혀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런 거를 기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팩트로 알려주는 건 괜찮지만, 예. 근데 파인텍 문제는 어쨌든 법적인 걸 떠나가지고 약속과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구미에서 그 스타케미칼일 때 굴뚝에서 차강호 지금 파인텍 지회장이 408일 고공농성으로 얻어낸 것이 3가지 승계, 예. 고용과 노조와 단협 승계거든요. 네. 근데 막상 내려오니까 파인텍이라는 엉터리 공장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 노동자 5명 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버티다가 떨어져라 뭐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속셈인데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비정규 문제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자가 어떻게 되든 그 자본의 논리를 관철시킨다. 이익을 극대화한다. 뭐 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탄절 날에 광화문 시민분향소에서 고 김용균 씨 추모미사 봉헌하셨더라고요. 예. 김용균 씨도 그렇고 또 이 파인텍 문제도 그렇고 이 성탄절 맞아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런 현실 보면 뭐라고 하실까요? 뭐 굉장히 놀라겠죠. 그 예수님도 돈의 위력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분 같아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섬긴다는 거예요. 돈도 사람들이 섬긴다. 그러니까 이미 당시에도 재물, 돈이 거의 신의 반열에 올랐다. 하느님과 힘겨루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아마도 오늘 오셔서 보면 훨씬 더 놀라지 않을까. 돈의 지배 구조가 훨씬 더 정교하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보다도 더 심하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국민과 신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직접적으로는 당장 국회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요. 잘 개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합치고 좀 목소리를 내는 게 전화를 하든지 국회의원들 압박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관련 집회 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구체적인 직접적인 방법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시적으로는 많은 정치인들은 스스로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움직여야지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부터 좀 변해서 상시적인 업무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지 않도록, 안전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거든요. 예.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철폐는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고 내 가족의 일이고 우리의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정규 노동자 쉼터 꿀잠 대표이신 조현철 신부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열풍이 엄청나죠. 작년 이맘때는 영화 1987 열풍이 뜨거웠습니다. 고 박종철 열사가 가혹한 고문을 받고 숨지는 모습에 마음 먹먹했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문으로 악명을 떨쳤던 그 남영동 대공 분실이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요. 민주인권기념관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앞장서온 분이 계신데요.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 연결해보죠.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영화 1987 흥행할 때 저희가 연결했었는데 1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네, 어제 남영동 대공분실 이관식에 참석하신 거죠? 예.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예, 이게 남영동 대공분실이 뭐 말씀하셨듯이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예, 이런 공간을 마침내 이제 가해자인 경찰이 남영동 대공분실을 좀 시민 사이에 넘기고 떠나게 된 거니까요. 확실히 우리 사회가 새롭게 지금 변하고 있구나. 뭐 그걸 좀 실감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이사님도 고문 피해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는 뭐 그렇게 심하게 당한 건 아니고요. 네, 다른 피해자나 희생자 유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좀 참석하면서 좀 느꼈던 게 사실 이제 박종철 열사 아버지, 그 박정기 아버지께서 좀 5개월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애석하게. 예.
그래서 이 남영동 대구무실이 좀 이렇게 이관되는 걸 보고 들어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제일 먼저 들었고요. 네. 뭐 어제 고문 피해자들도 여러 분 오셨고 또 간첩 조작 사건 그런 관련자분들도 오셨고 뭐 박종철 열사 형, 박종부 형님도 오셨고 그랬는데요. 다 비슷한 감회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우리 사회가 좀 인권 국가로 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받은 분들이 정말 많죠. 예. 이게 집계된 규모가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통계는 아직 못 내고 있고요. 이게 많은 조사가 좀 필요하고요. 얼마 전에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 앞에서 한번 조사를 했는데 밝힌 게 한 391명 정도만 현재 밝힌 상황이에요. 드러난 것만. 예,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이 남영동 대공분실에 와서 좀 고문을 당했을 것으로 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건 좀 이후에 더 조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남영동 대공분실 그동안 이제 고문의 가해자인 경찰이 인권센터로 운영을 해왔는데요. 예, 박종철 기념사업회에서 이게 이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 해오셨습니까? 예, 사실 뭐 남영동 대공분실을 이렇게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런 요구는 훨씬 이전 2005년부터 사실 있었어요. 예. 그때는 사실은 이제 이 대공분실 기능만 이제 홍제동으로 이사를 가고요. 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제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서면서 이 공간이 묘하게 좀 인권 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는 공간 이런 식으로 좀 사실 변질돼서 한 13년 이렇게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영화 1987도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또 이제 캠페인하고 뭐 저희들 청와대 국민청원 이런 것도 많이 하면서 이 공간이 좀 경찰이 계속 운영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의식이 좀 크게 확산된 거고요. 예. 나중에는 또 국회에서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뭐 소병훈 의원님, 뭐 인재근 의원님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 주셨고요. 또 이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고요. 네. 또 여기 와서 보신 그 시민들, 학생들이 또 그런 문제의식을 많이 좀 이렇게 전파해 주셨고 이런 게 좀 모여서 이렇게 이 공간이 좀 바뀌게 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영화의 힘도 컸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엄청나게 컸죠. 네. 보니까 앞으로 민주인권기념관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이 운영과 관리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맡았더라고요. 예. 이건 어떻게 결정이 된 건가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는 이제 공공특수법인이고요. 네. 이 공간이 이제 국유지니까 이게 이제 시민사회에 이관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사회 어떻게 보면 그 관리 주체라고 하는 부분이 국유지다 보니까 일반적인 단체들이 맡을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공공특수법인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좀 관리 책임을 좀 맡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하고 시민사회 같이 좀 협력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걸 함께 좀 찾아보자 이렇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 공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왔던 그 남영동 대공분실 인권기념관 추진위원회 이런 이제 조직이 이제 저희 박종철 기념사업에도 참여하고 뭐 여러 시민단체, 인권단체들이 함께 만들어서 활동한 단체거든요. 네. 이 추진위원회하고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같이 협력해서 이 함께 좀 시민들의 의견도 좀 이렇게 모아 나가면서 이 운영 방안을 좀 찾으려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되더라도 대공분실은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건가요? 예. 이건 좀 일단 민주인권 기념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가칭으로 좀 만드는 거고요.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제 이 운영 방안 이곳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에 기초해서 이름도 정확하게 좀 지어질 것 같고요. 이제 하나의 고민은 이제 이 공간에 이제 새로운 그 신축 건물을 더 추가로 지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 공간이 갖는 상징은 이제 국가폭력의 상징적인 공간이니까 사실 이게 원형 보존이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생생한 현장, 역사의 현장을 있는 그대로 좀 볼 수 있고 그 속에서 느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원형 보존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 더 담고 싶은 것, 이런 거를 좀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 공간만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 또 하나의 의견은 이제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좀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민주화 운동 기념관 기능 그런 것도 이제 이 공간에서 담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런 것까지 담기에는 이 공간이 너무 좁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이 공간의 어떤 경관도 좀 훼손되면서 예. 이 공간의 역사적 성격, 역사적 의미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변질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좀 같이 상존하고 있어서요. 이 문제를 좀 푸는 과정.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민주화운동 기념관의 기능도 여기에 담을 건지 아니면 그런 기능은 그 주변이라든지 다른 곳에 좀 더 넓은 곳에서 좀 담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아직 좀 다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공분실은 어떻게 그대로 유지가 잘 되어 온 건가요? 지금 모습은요? 그 외관상으로는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고요. 그런데 내부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5층 조사실이 핵심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5층 조사실이 방이 16개 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실은 2000년경에 한번 경찰에서 이 공간을 좀 리모델링을 했어요. 내부 리모델링, 조사실을. 그 과정에서 이제 509호, 박종철 열사가 그 숨진 509호만 원형 그대로 좀 유일하게 보존이 돼 있고요. 다른 방은 내부가 좀 이렇게 변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고민은 이제 그 중에서 일부라도 이제 복원할 것은 복원해야 하고 5층에서. 네.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변화의 역사도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으니까 또 현재대로 남겨놓을 건 남겨놓기도 해야 하고 네.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고민해야 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네, 이제 군사정권도 민주항쟁도 아득한 역사로 기억하는 미래 세대들이 갈수록 많아질 텐데요. 앞으로 뭐 가칭이라고 하셨지만 민주인권기념관에서 국민들이 어떤 걸 기억하고 배웠으면 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이 남영동 대공분실 이곳이 이렇게 큰 공간은 아니긴 한데요. 네. 이 공간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뭐 박종철, 김근태 이런 고문 피해자도 있고요. 네. 또 박처원, 이근환 이런 좀 고문 가해자도 있고요. 또 이제 건물을 설계한 그 천재적인 건축가로 불리기도 한 그 건축가 김수근도 있고요. 예. 이 다양한 인물들이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인물들을 보면서 특히 이제 건축가 김수근을 통해서는 좀 어느 한 분야에서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본 소양이 부족하면 그 뛰어난 재주가 엉뚱한 데 쓰일 수 있다. 네. 이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누구나 그게 상당히 고민하는 건데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심화시키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그래요? 예, 짧게 더 드리는. 예, 10초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좀 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 이런 걸 좀 배우고 이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 그리고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부터 쭉 이어져 왔던 이런 역사 이런 걸 좀 이렇게 같이 좀 고민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김학규 이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매주 교황의 발언을 정리하고 의미를 짚어보는 코너죠. 바티칸은 지금 오늘 교황의 성탄 메시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창옥 번역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티칸 뉴스 이탈리아어 번역 담당 이창욱 펠릭스입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기쁘게 보내셨죠? 네. 네. 교황님이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죠. 따끈따끈한 우르비의 노르비 소식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베틀레헴에서 울려 퍼진 선포로 시작하셨습니다. 루카 2장 14절의 말씀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갔던 그 목동들처럼 침묵 중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자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느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우리 모두는 형제라는 거죠.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형제에 서로 다른 이념을 가졌지만 타인을 존중하고 경청할 줄 아는 사람들 사이에 형제애 그리고 끝으로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형제애를 강조하셨어요. 네. 예수님은 하느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그래서 인류가 모두 형제임을 강조하면서 예멘, 아프리카,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우크라이나, 니카라과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념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과 굶주림과 교육 부족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기억하자고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있네요. 예, 우리나라에 또 특별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한반도에서는 올해 들어서 화해의 분위기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어서 한반도의 형제적인 유대가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교황님이 성탄 반미사에서는 물질주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지난 12월 24일 성탄 반미사 메시지는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음식 없이 지내는 데 비해서 극소수만이 호화스럽게 잔치를 벌이고 재물 소유를 삶의 의미로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탐욕을 사랑으로 변환시키는 전환점인 베틀레헴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곧 그 욕망과 탐욕을 사랑과 자선으로 탈바꿈 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죠. 앵커님 혹시 그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어떤 뜻입니까? 예,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히브리어가 상형 문자잖아요. 예. 그래서 베트가 쓰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그처럼 되는데 이게 집을 뜻해요. 그리고 레헴 이거는 빵을 뜻하죠. 그래서 베틀레헴은 빵집입니다. 예. 그래서 교황님은 빵집인 베틀레헴에서 음식 그릇에 해당하는 구유 위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 김수환 주인님이 자주 밥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떠오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도시요 백성을 이끌 목자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어서 기다리던 목동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이 목동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준다고 강조하셨어요. 예. 즉 이기주의, 세속주의, 소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분이야말로 내 생명의 빵이심을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구하자고 촉구하셨습니다. 네, 교황님이 앞서 일반아련에서도 성탄 얘기를 하셨네요. 네, 이번에도 약 7천 명이 바오르 6세 홀에 모였는데요. 와우. 시기적으로 성탄을 바로 앞둔 시점이어서 성탄을 주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앵커님은 성탄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뭐 성탄 선물이나 예쁜 트리가 먼저 떠오르지만 구유의 귀여운 아기 예수님도 생각납니다. 네, 그렇죠. 아기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축제의 중심에 있다면 성탄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서 성탄을 세속화시키지 말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어떤 성탄을, 어떤 선물과 어떤 놀라움을 원하시는지 물으셨어요. 성탄은 놀라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왜 놀라움의 연속인가요? 왜냐하면 마리아도 놀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놀랐어요. 예. 그리고 가장 큰 놀라움은 거룩한 말씀이신 분이 말을 할 수 없는 작은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늘의 놀라움을 땅에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유 앞에서 침묵 중에 머물면서 그 경이로움을 듣고 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예, 구유 앞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네, 우리에게 어떤 성탄을 맞이하라고 요청하시는지 교황님의 말씀을 들어보실까요? 요셉처럼 침묵의 자리를 내어주고 마리아처럼 하느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처럼 홀로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고 목동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울타리를 던져버린다면 그것이 바로 성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베들레헴의 가난한 동굴에서 빛을 찾는다면 그것이 바로 성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요란한 불빛을 찾고 선물이나 점심 저녁 식사로 일정을 가득 채우면서 적어도 하느님을 닮은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성탄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에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 직전에 대림 4주일 삼종기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나요? 지난 12월 23일이 대림 4주일이었는데 성삼종기도 바치기 전에 교황님은 성모 마리아가 사촌인 엘리사벳을 방문하신 그 에피소드를 설명하면서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신 마리아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었던 스가랴를 뚜렷하게 대조시켰습니다. 네.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행복한 분이 되셨죠. 마리아의 활력은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거나 마음에 와닿는 힘 있는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아울러 성탄 축일 동안 우리의 그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너, 형제들의 너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네, 믿음과 사랑의 힘을 많이 강조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하느님 사랑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셨죠. 네. 그리고 삼종 기도 후에 지난 22일 밤이었죠. 인도네시아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로 인한 해저 산사태로 쓰나미 곧 해일이 도시를 덮쳤죠. 예. 200여 명 이상이 사망했고 10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예.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촉구하셨고 이 숫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교회 내 추문에 대해서도 강경한 발언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 교황청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신 연설에서 미성년자 성학대와 같은 슬픈 일이 많았지만 성탄을 통해 하느님의 빛이 어둠을 이길 것이라고 하셨죠. 네. 성직자와 수도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미성년자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않는다며 권력을 이용해 혐오스러운 행위를 저지르고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성물을 계속하면서 추문을 일으키고 교회의 몸을 찢어놓는 성학대범을 사법기관에 넘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예. 한없이 친절한 천사의 얼굴 뒤에 잔인한 늑대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경솔함, 준비 부족, 경험 부족, 근시안적인 태도로 인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오는 2월 전 세계 주교회의 의장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큰 결단을 내리셨네요. 네,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마다하지 않았던 다윗왕을 예로 드셨는데요. 나탄 예언자가 죄를 깨닫게끔 비유를 들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새로운 나탄 예언자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성년자들을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종용하셨습니다. 예. 비단 성학대 문제 외에도 난민 문제, 식량 부족, 여성과 약자에 대한 폭력, 전쟁 등의 슬픔을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새로운 네로 황제들을 경고했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탄의 세력에 맞서 일치를 강조하셨어요. 예. 악과 증오를 이기는 선과 사랑의 빛, 참된 빛이신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라는 초대였습니다. 그렇군요. 교황님 말씀과 행보를 살펴보는 바티칸은 지금 이창옥 번역가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목요일에 찾아뵈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까 김학영 의원 인터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도 일 안 하면 월급 주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열받은 뽀로로님께서 해주셨고 네, 또 팜시베님은 남영동 대공분실이 시민품에 돌아온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권 선진국이 되길 희망한다고 얘기 보내주셨네요. 열린 세상 오늘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열린세상 오늘 2부 시작하겠습니다. 남북 정상의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이 어제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습니다. 착공식은 했지만 실제 착공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또 대북 제재가 맞물려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착공식 소식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2018년 한국 가톨릭교회를 정리해봤죠. 오늘은 사회사목 분야를 결산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생소하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스포츠 사목. 이웃 종교인 개신교의 스포츠 선교 현황은 어떤지 김영규 기자의 스포츠 사목 현장을 가다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열린세상 오늘 2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지민이 아빠는 나쁜 공기랑 싸워서 미세먼지를 없애준대. 에이, 그거 아빠도 하는 거야. 아빠도 컨덴싱 만들어? 아빠는 콘덴싱 쓰잖아.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콘덴싱이 울었다. 경동나비엔 따뜻한 우리 집은 귀뚜라미. 보일러는 본체뿐만 아니라 지진 감지기, 가스 누출 탐지기, 분배기, 그리고 IoT 각방 제어까지 한 세트로 구매하셔야 안전하고 경제적입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세트. 김상영이 추천하는 S클래스 송. 가스비를 아껴준다. S클래스. 환경까지 생각하지. S클래스. S라인 능력이야. S클래스. 가스비부터 환경까지 급이 다르게 아껴주는 S클래스급 보일러. 역시 대성 S라인. 대성 S라인 콘덴싱 보일러. 와, 맛있겠다. 홍은희 씨, 요 쫄깃한 문어를 맛있게 먹는 법 아세요? 오래오래 꼭꼭 씹는 거 맞죠? 잇몸이 좋으신가 봐요. 전 치과 다니면서 인사돌 플러스도 꼭 해요. 꼭꼭 씹는 데는 인사돌 플러스. 저도 시작해야겠는데요.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게 인사돌 플러스. 동국제약. 고객님, 가입 요건 확인해봤는데요. 라이나에게 보험을 묻는다면 고객님, 가입 가능하십니다. 케어로 답하겠습니다. 고령자부터 유병자까지 누구나 케어받아야 한다는 라이나의 생각. 다양한 보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보험의 기대를 넘어야 케어입니다. 라이나 생명. 라이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 시그나의 가족입니다. 너 만나고 우리 가게에 되는 일이 많아. 너무 많아. 알바 너 덕분에 아주 천국이야. 우리 가게에 뼈를 묻어줘. 좋은 알바 찾는 사장님들 지금 바로 알바 천국으로. 알바 천국에서 먹덩이가 들어왔네. 사장님도 알바 천국. 미래에는 기술은 더 따뜻해지기를, 사람은 더 편안해지기를. 현대자동차 그룹이 향하는 기술의 목적지는 언제나 사람입니다. 미래엔 기술만 발전해선 안 되기에 기술의 무브를 넘어 당신의 러브로. 현대자동차 그룹. 펠리세이드와 함께 당신이 향할 곳은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 당신만의 영역. 당신만의 영역을 찾아서 펠리세이드. 현대자동차.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이의 용기를, 하버드에서 꿈꾸는 청년의 포부를,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선수의 열정을 보고 느끼며 여행한다. 보스턴, 미국 여행의 시작. 대한항공 2019년 4월 보스턴 신규 취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가톨릭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열린세상 오늘. 어제 개성 판문역에서 역사적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남북이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첫 탑을 떴는데요. 벌써부터 기차를 타고 북한 땅을 밟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착공식 소식 맹현균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맹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공식이 무사히 잘 끝났죠? 그렇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철도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로를 지지하는 친목에 함께하는 평화 번영, 함께하는 남북 철도 도로 연결이라고 적었고요. 북측 대표 김윤혁 철도성 부상은
동서에선 남북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기념하며라고 썼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 이어서 김윤혁 부상의 착공사 한번 들어보시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을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 남과 북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철도, 도로를 통해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고 문화, 체육, 관광, 산림, 보건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교류 협력이 촉진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땅 위에 영원한 통일이 기적소리, 경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 각오를 덮고 외풍과 여풍에 흔들림 없이 곧바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북남철도 도로 협력 사업의 성과는 우리 온 결여의 정신력과 의지에 달려 있으며 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려서는 민족이 뜨거운 통일 열망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네, 남북은 어제 철도 궤도를 체결했고요. 왼쪽에는 서울, 오른쪽에는 평양이라고 적힌 도로 표지판을 공개했습니다. 네. 남북 인사들은 함께 친목과 레일을 고정시키는 체결구의 나사도 조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라는 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네, 남북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국민들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개성이 고향인 이산가족 김금옥 할머니가 함께 했는데요. 할머니는 고향 땅을 달렸던 예전 철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빨리 철도가 연결이 돼서 개성역에 가서 척 내려가지고 내가 살던 곳, 내가 다니던 학교 이런 데 전부 한번 찾아가 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개성 가까이까지 왔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개무량하고요. 개성 땅 어디인가 우리 부모님도 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향민들한테는 철도 연결이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경의선 열차를 마지막으로 운행했던 기관사도 함께 했는데요. 개성공단으로 사람과 물류를 실어 나르던 신상철 기관사입니다. 신기관사의 소감 들어보시죠. 관계가 좀 무량하죠. 또 마지막 열차 끌고 온 것이 경의선 중단한 것이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언젠가 한번 더 가볼까 했는데. 네. 아니 어제 서울역에서 개성 판문역까지 운행한 특별열차 운임이 14,000원이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는 착공식 참석자들에게 승차권을 나눠줬거든요. 네. 승차권의 운임이 14,000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서울역에서 개성 판문역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추산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거리예요. 네, 실제로 이 참석자들이 돈을 낸 건 아니고요. 기념품 차원에서 지급한 열차표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언제쯤 실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북 제재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정부 역시 착공식이 실제 공사의 시작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미 장관은 아무리 빨라도 1,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공사 전까지 할 게 굉장히 많다면서 추가 조사와 설계 같은 것부터 먼저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북측은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길 바라는 눈치인데요. 김윤혁 부상의 착공사를 보면요. 우리 민족끼리의 길이다. 남의 눈치를 보면 안 된다. 우리 의지와 시간표에 달렸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네,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의미가 작지 않죠? 맞습니다. 막혔던 길이 뚫리면 먼저 사람이 만나게 될 겁니다. 이산가족 왕래와 상봉도 활발해질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도 더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에서 북한 신의주를 거쳐 중국 단둥까지 연결되면 대륙으로 12만 킬로미터가 하나의 철도로 묶입니다. 네. 또 동해선이 연결되면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죠.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의선만 해도 30년 동안 140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배와 비행기를 통해 힘들게 나르던 물류를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송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섬나라였던 우리나라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셈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착공식엔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유엔 인사도 참석했거든요. 남북 철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가톨릭 교회도 남북 철도 연결 의미 있게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주 불침번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과거 북녘에 있던 성당들의 위치가 철도 경로와 아주 유사합니다. 평양교구 사제단 총무인 장긍선 신부는 끊어진 철도가 새 생명을 얻을 때
북녘의 교회도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요. 네. 철도가 연결이 되고 남북 왕래가 지금보다 자유롭게 되면 성당 건물뿐 아니라 북녘 신앙총 복원을 위한 교회 차원의 움직임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맹현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올 한해도 세상 속에서 우리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는데요. 2018년 한국 천주교가 걸어온 사회 사목의 여정을 도재진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한반도 정세는 남북미 중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이 7차례나 이어지면서 평화의 봄 기운이 완연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기도로 마음을 모았고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는 6월 학술 심포지엄과 11월 민족화해 가톨릭 네트워크에서 남북 교류와 협력에 대비했습니다. 주춤하는 남북미 대화로 인해 평화로 가는 길에 난관이 많아 보이지만 화해는 평화 공존의 지름길이자 필수 조건이기에 한국 교회는 기도의 연대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대교구장 겸 평양 교구장설이 염수정 추기경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시련을 극복했습니다. 평양교회 주보 성인이 평화의 모후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비록 성전은 무너졌지만 그 믿음은 아직도 평양 관우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북한 교회의 신자들이 바쳤던 이 기도를 이제 우리가 바쳐야 합니다. 올해는 민족의 비극 가운데 하나인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이에 대한 신학적 반성과 성찰이 교회에서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또 사측과 오랜 투쟁 끝에 KTX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복직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은 지난 7월 12년 만에 KTX 해고 승무원 180여 명의 복직에 합의했고 9월에는 쌍용자동차가 9년 만에 해고 노동자 119명의 복직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해묵은 현안 해결에는 천주교회와 종교계,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연대해 이룬 성과로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국민의 시각이 엇갈렸지만 교회는 제주교구와 주교회의 국내 이주사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기금을 전달하며 연대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제주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을 위해 특별 자선기금 $10,000를 보내고 신자들에게 난민들을 환대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주한 교황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입니다. 난민을 돕는 일은 어떤 종교를 가졌든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우린 모두 하느님의 자녀, 형제, 자매이며 누군가는 1등급, 누군가는 2등급으로 나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다. 나의 배경은 이러하다고 드러낸다면 우리는 당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두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추모 미사를 끝으로 전국에서 봉헌돼 온 추모 행사도 모두 일단락됐습니다. 교회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교구와 본당 차원에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사랑의 여정에 동참해왔습니다. 교회는 또 탈핵과 재생에너지의 새 시대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는 데 동참했고 집값 폭등으로 주거권 문제가 떠오르자 쪽방 주민과 노숙인의 주거권 수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습니다. 특히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는 지난 6월 서울시 성동구에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한 주택으로 니둠 1호점을 개소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교황이 사형은 허용될 수 없다는 내용을 교리서에 포함하면서 사형제 폐지에도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연대했습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가톨릭과 스포츠, 스포츠와 가톨릭이 만나는 현장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김영규 기자의 스포츠 사목 현장을 가다 첫 시간에 스포츠 사목의 현주소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웃 종교, 그중에서도 개신교의 스포츠 선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영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사목에 대한 보도가 많지 않은 터라서 지금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요. 네. 첫 방송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네, 서울대교구 직장사무부 이미준 신부의 당시 발언을 한번 상기했으면 하는데요. 임 신부는 스포츠 분야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스포츠 사목이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사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네. 하지만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아쉽게도 기대만큼의 반향은 불러일으키진 못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스포츠 사목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요. 네. 개신교계 스포츠 선교 현황을 취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가톨릭보다는 활발한 편인가요? 네, 이영무, 차범근, 이영표 그리고 박지원까지 누군지 아시나요? 네, 당연히 알죠.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아하 하실 텐데요. 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개신교 신도라는 점이죠. 이들은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개신교계의 선교 일선을 담당하고 있고요. 특히 은퇴 후 목사가 된 이영무 선수는 국가대표 시절에 선수촌에 입천한 뒤 후배들을 신앙으로 인도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네. 박상인, 최종덕, 조병득, 박성화 그리고 신현호 선수 등이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50대 이상이면 다들 아실 것이라 믿고요. 네. 그런 만큼 한마디로 스포츠 선교의 출발점이었다고나 할까요? 말만 들어도 화려한 인맥인데요. 네. 개신교가 그만큼 스포츠 선교에 일찍 눈을 뜬 거죠. 네. 개신교계의 스포츠 선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오랜 역사와 함께 탄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그만큼 우리 교회와 불교계보다 스포츠 선교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반증이죠. 그렇군요. 개신교계 스포츠 선교의 대표적인 단체로는 사단부 및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꼽힙니다. 세계 스포츠 선교회는 지난 1976년 창립되었는데요. 할렐루야 축구단과 할렐루야 태권도 시범단 등을 자체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을 정도죠. 개신교계가 일찍부터 스포츠 선교에 뛰어든 이유가 있었나요? 네, 세계 스포츠 선교회 실무 회장인 최연부 목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시대적으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스포츠는 한 문화의 분야이니까 시대적인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는 스포츠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거죠. 최 목사는 할렐루야 축구단의 창단과 활동으로 스포츠 문화가 확산됐고 일반 대중문화 속에 복음이 거부감 없이 전파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세계 스포츠 선교회가 해외 선교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선교회는 현재 올림픽 선교위원회를 비롯해 태권도, 생활체육, 교육 선교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훈련된 전문 스포츠 선교사들을 해외로 보내 선교의 폭을 넓혀가고 있죠. 네, 특히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니 많고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서 태권도를 앞세운 것도 이유가 있겠죠? 네, 무엇보다 태권도 해외 선교를 위한 인프라가 전 세계에 구축돼 있다는 점인데요. 그 중심에는 지난 1986년 창단된 할렐루야 태권도단이 있습니다. 최 목사는 축구 위주로 해오다 한국에서 가장 선교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 바로 태권도였다는데요. 종주국이면서 또 모든 용어가 한국어에 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다는 점이 태권도 카드를 전면에 내세운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신교계는 태권도를 통한 선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까? 네, 세계 스포츠 선교회는 해외 태권도 관계자 초청 세미나와 현지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선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현재 해외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150여 명의 사역자 가운데 90% 정도가 태권도 종목이라고 최 목사는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들은 가봉과 스페인, 러시아 등에 파견됐죠. 또 해외 선교를 위해 체육 선교 신학교도 만들었는데요. 태권도 선교학과, 체육 선교학과, 유도 선교학과,
그리고 무용 선교학과 등 4개 과가 운영됩니다. 정말 특화된 과네요. 네. 개신교계가 해외 스포츠 대회 유치 추진으로도 선교 영역을 더 넓히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할렐루야컵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게 개신교 측의 보관인데요. 한편으론 상대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이슬람권을 비롯해 공산권 국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선교 역량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 후 조직된 국제 스포츠인 선교에도 주목되는데요. 이 선교를 통해 동계 스포츠 불모지인 아시아에서 국가대표를 길러내 오는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예. 네팔을 비롯해서 태국, 필리핀, 파키스탄 등이 거론되고 있죠. 네. 선수촌 얘기도 해볼까요? 태릉 네. 선수촌이 지난해 말에 진천으로 내려갔는데요. 네. 개신교 쪽의 선교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대표 상비군 체제상 입퇴촌이 반복되는데요. 그런 만큼 선수와의 교감에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신교는 선교 측 목사 등을 집중 투입했는데요. 이들은 각 요일별로 역할을 맡아 선수들과의 수시 접촉을 늘리고 있죠. 경기를 앞둔 선수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고 경기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최 목사의 설명입니다. 네. 개신교계가 엘리트 체육에 이처럼 공을 들이는 이유를 다소나마 알 수 있죠. 우리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개신교계가 신학교 내 스포츠 관련 학과 개설 같은 것 등을 통해서 저변 확산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이죠. 네, 저도 취재 과정에서 놀랄 정도였는데요. 무엇보다 태권도 선교 관련 학과가 눈에 띕니다. 고신대는 스포츠 선교학과가, 나사렛대는 태권도 학과가 각각 개설돼 있고요. 네. 백석대는 스포츠 과학부에 태권도 전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스포츠 선교, 태권도 선교와 실제, 해외 전공 선교 실습 등 선교의 이론적 기초와 실제를 학습하고 태권도 선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 함양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또 칼빈대는 지난 2016년 순수 신학과 학생으로 구성된 축구부를 창단했는데요. 이 학교는 축구 유망주를 발굴해 장차 미래 선교사를 육성하겠다는 장기 포석입니다. 와, 정말 대단한 전략입니다. 네. 이 밖에 신학교에는 30여 개의 동호회가 활동 중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선교가 항상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든 점도 있겠죠. 네. 최윤부 목사는 홍보 부족을 가장 먼저 꼽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스포츠 선교가 많이 알려지질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아직 부족하죠. 홍보가 좀 덜 돼 있어서 활동상을 잘 보도하고 또 알리는 거죠, 뭐. 예. 한편으론 예산 부족도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최 목사는 따라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정적 재원 마련 등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스포츠 선교의 미래는 밝기에 지금이 어렵다고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최 목사의 말을 계속 들어보시죠. 앞으로는 스포츠 선교에 더 많은 사람들과 또한 이런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더 생길 거라고 기대가 되죠. 최연부 목사가 가톨릭 교회 스포츠 사목에 대해서 조언을 했다면서요?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 학생들을 적극 활용을 하는 것인데요. 최연부 목사입니다. 스포츠 선교를 시작하려면 일단 스포츠 선교에 대한 이해와 관심들이 적으니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가 기존에 있는 관계되어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나 재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작하면 좀 수월할 수 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6년 기준 스포츠 산업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포츠 산업 매출액은 68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종사자 수만도 39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규모죠. 그러네요. 개신교계는 이를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할렐루야컵 대회 개최 등을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세계 스포츠 선교 발전의 교두보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지입니다. 사실상 서울대교구 직장사무부 이미준 신부 혼자
스포츠 사목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비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죠. 네. 더 이상 모른다, 처음 들어봤다는 신자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도록 스포츠 사목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교회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 포교로 불교 대중화를 모색하고 있는 불교계 사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규 기자의 스포츠 사목 현장을 가다 오늘 개신교계의 스포츠 선교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끝으로 날씨 짧게 전해드릴까요? 지금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가 아주 매서운데요. 서울의 체감 기온은 영하 17.9도까지 지금 떨어졌네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요. 충남과 전라도,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고 눈이 오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네, 오늘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네요.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